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1,400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 이시바 내각이 의회 과반수 확보에 실패하면서 달러 강세가 더욱 힘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3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올해 세수 결손을 메울 방안을 내놨습니다. 외국환 평형기금과 주택기금을 최대한 투입하고 지방교부세와 교부금 지급도 줄이기로 했습니다. MBK연합과 고려아연 간 경영권 분쟁이 새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양측 모두 지분 과반수 확보에 실패하면서 얼마 남지 않은 유통주식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배터리 업계 1위 LG에너지솔루션이 영업이익이 40% 줄어든 3분기 실적을 내놨습니다. 전기차 수요 부진 속에 경쟁까지 치열해지면서 내년 투자 규모를 대폭 줄이기로 했습니다.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원달러 환율이 어느새 1,400원에 육박하면서 우리 경제에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3분기 성장률 쇼크에 기준금리를 더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급격히 오른 환율이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첫 소식 김예원 기자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한 달 새 약 80원 뛰면서 1,400원 선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 11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리며 한미금리 차가 1.75%포인트로 좁혀졌는데도 최근 원달러 환율이 더 오른 겁니다. 특히 원화가 하락폭은 다른 주요국 통화에 비해 훨씬 가파릅니다. 지난주에 GDP 발표됐는데 그게 쇼크가 났었잖아요. 순수출이 마이너스 0.8%포인트였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처럼 이제 대외 여건에 대해 민감한 그런 국가들은 수출이 안 좋아진다 그러면 당연히 원화 약세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른바 트럼프 트레이드와 중동의 군사 긴장 고조 등이 겹치며 일각에선 다음 달 미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원달러 환율이 1,450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다음 주 워낙 큰 이벤트들이 많이 남아있어서 대선도 있고 FMCA도 있고 그 자체가 좀 불확실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달러 강세 기조가 좀 이어지는 것 같고요. 내수 경기 부양을 위해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최근 급등한 환율은 또 다른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지난 3분기 우리 경제가 0.1%라는 예상 밖 성장률 쇼크를 기록하며 한은의 기준금리 추가 압박을 키우고 있습니다. 다만 강달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한국이 기준금리까지 낮추면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가 떨어지며 저성장 고착화 우려로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시급성이 높아졌지만 한은이 마냥 금리 인하에 나서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 된 겁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데 환율이 다시 주요 고려 요인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환율이 심리적 저항선으로 여겨지는 1,400원 턱 밑까지 올라온 가운데 한은이 다음 달 경기 부양에 초점을 맞춰 연속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김연입니다. 일본 총선에서 이시바 총리의 연립여당이 참패하면서 이른바 킹달러 현상에 다시 한번 불을 붙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엔화가 달러당 160엔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이어서 박찬휘 기자입니다. 엔달러 환율이 153.7엔을 돌파하면서 약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엔화 약세는 전날 치러진 일본 총선 결과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과반수 의석 확보에 실패한 것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여당의 참패로 일본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자 일본은행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에 제동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엔화 매도세가 강하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자민당과 공명당 의석수 합계는 215석으로 중의원 465석의 과반인 233석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는 점도 한몫했습니다. 최근 미국 경기지표가 예상보다 좋게 나오면서 연준의 추가 금리 인하 기대를 낮췄고 러우 전쟁과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위기가 장기화된 점 등이 안전자산인 달러화 수요를 키운 겁니다. 여기에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진 점도 강달러 현상을 부추겼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대규모 국채 발행과 관세 부과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 확대로 달러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런 가운데 시장에선 엔달러 환율이 160엔까지 오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미주호증권은 일본은행은 10월에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데 연준이 12월까지 금리를 더 내리지 않는다면 엔달러 환율은 160엔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습니다. 다만 엔화 약세가 내년까지 장기화될지에 대해선 반론도 많습니다. 엔화 약세 기조가 유지가 되다가 이제 11월 미국 대선 끝나고 12월에 BOJ가 시장 컨센서스처럼 0.25% 추가 금리 인상 해주는 시나리오. 미국에 의한 강달러에 의한 엔화 약세를 시정하기 위한 우리의 추가 금리 인상이다. 그러면 이제 내년부터는 완만한 엔화 강세 진행. 이 경우 엔달러 환율은 내년에 달러당 135엔까지 내려갈 것이란 분석입니다. 한국경제TV 박찬유입니다. 정부는 추가 국채 발행 없이 가용 재원을 활용하여 금년도 세출 예산을 최대한 차질 없이 집행하겠습니다. 정부가 올해 30조 원에 달하는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꺼내든 카드는 기금 돌려막기였습니다. 각종 정부 내 기금에서 최대 16조 원을 끌어 쓴다는 건데 적자 국채 발행이 없다고 못 박은 상황에선 불가피한 선택지인 셈입니다. 특히 기존 예상을 뒤집고 등장한 구원투수는 외국환 평형기금, 외평기금입니다. 당초 정부는 환율 안정용 비상재원, 외환 방파제를 쌈짓돈처럼 가져다 쓴다는 국회의 지적에 외평기금을 세수재원으로 활용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는데요. 하지만 지방교부세와 교분 감소분을 줄이기 위해 기존 입장을 바꿨습니다. 4조에서 6조 원을 외평기금에 덜 주는 방식으로 공자기금의 여윳돈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2022년부터 나타난 달러 강세로 외환당국이 달러 자산을 내다 팔면서 외평기금의 원화 자산에도 여유가 많이 생긴 것이 사실인데요. 전체 기금 규모만 270조 원이 넘습니다. 여기에 외환 보유액이 4천억 달러 이상, 세계 9위 수준인 만큼 외평기금 규모가 축소돼도 외환 대응력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정부 재정 상황 때문에 외평기금 운용액이 고무줄처럼 줄거나 늘어나는 건 외환시장에 부정적인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미국 대선과 중동 분쟁 등으로 환율 변동성이 커지는 시기라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상승과 하락 모두에 대비해 외화와 원화를 균형적으로 보유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당장은 강달러라 외평기금이 부족해질까 걱정할 필요는 적다지만 금리 인하는 또 다른 변수죠. 미국의 추가 금리 인하로 원달러 환율이 급락하는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외평기금에 쌓아둔 원화를 팔아 달러를 사들여야 하는데 자칫 대응 실탄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사용 목적이 분명한 기금으로 세수 결손을 메우는 관행이 2년째 이어지면서 기금 조성 취지마저 무색해지고 있는 지금 국회, 전문가 등과 함께 근본적인 세수 확보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종 스튜디오였습니다. 무려 3조 원이 투입된 고려아연 공개 매수 경쟁이 어느 한쪽도 과반을 확보하지 못한 채 끝났습니다. 양측 모두 승기를 잡지 못한 가운데 MBK 파트너스가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 소집에 나서면서 경영권 분쟁이 이제 2라운드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고영욱 기자입니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고려아연 공개 매수에서 총 11.26%의 지분을 확보했습니다. 의결권이 없는 자사주를 빼면 이번 공개 매수로 36% 수준까지 의결권을 늘린 셈입니다. MBK 파트너스와 영풍연합은 38%대입니다. 양측이 이번 공개 매수에 쏟아부은 돈이 모두 합쳐 3조 원가량이지만 어느 쪽도 확실한 승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이제 남은 유통 물량은 5%도 되지 않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양측은 주주총회 표 대결을 위해 남은 주식을 차지하려는 장내 매집 경쟁을 벌일 전망입니다. MBK 측은 오늘 고려아연 공개 매수 결과를 검토한 뒤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MBK는 임시주총에서 고려아연 기업 거버넌스를 어떻게 개선하려고 하는지
이사회 기능은 어떤 방법으로 회복시키려는지 밝히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집행임원제를 추진합니다. 집행임원제를 도입하면 집행임원이 실질적인 경영 업무를 담당하고 최윤범 회장을 포함한 이사회는 감독기구로 남게 됩니다. 다만 현재 고려아연 이사회의 절대 다수는 최윤범 회장 측 인사여서 MBK 측의 임시주총 소집은 부결이 예상됩니다. 이렇게 되면 법원의 임시주총 소집 허가가 필요합니다. 앞서 설인상사 경영권을 둘러싼 고려아연과 영풍의 대결대와 정반대인 공수교대 상황입니다. 설인상사 최대 주주인 고려아연은 법원의 임시주총 허가를 요청해 영풍으로부터 경영권을 가져온 바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고영욱입니다. 금융당국이 거래소의 상장 폐지 요건을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상장 기업들의 퇴출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제도를 바꾸는 건데 관련 내용 증권부 신용훈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 기자, 먼저 이 당국이 왜 이 상장 폐지 제도 손질에 나서는 겁니까? 일단 실적 안 나오는 좀비 기업들을 빨리 퇴출시키고 국내 증시에 체력을 좀 키울 필요가 있다라는 공감대들이 많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우리 주식시장이 미국 증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매력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좀비 기업이 많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자 보상 배율이죠. 다시 말해서 영업이익을 이자 비용으로 나눈 비율이 1이 안 되는 기업이 이 상장 기업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42.3%를 넘어섰습니다. 네. 역대 최대치인데 10곳 중 4곳 정도가 번 돈으로 이자도 제대로 못 갚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셈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가 직접 나서서 상장 폐지 제도를 손질하기로 한 겁니다. 네, 사실 우리 시장에 이 좀비 기업이 많다는 비판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이게 어떤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일단 상대적으로 증권시장이 입성하기는 쉬운데 막상 퇴출시키려다 보니까 유예제도라든지 그렇게 빡빡하게 좀 있거든요. 네. 퇴출이 쉽지 않다.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올 들어서 10월 25일까지 증시에 신규 상장된 기업은 기술 특례를 포함해서 59곳입니다. 이전 상장이라든가 스펙 상장을 뺀 그런 수치이고요. 또 그런데 같은 기간 감사 의견 거절 등의 사유로 상장 폐지된 기업은 코스피의 경우에는 1곳이고 코스닥은 12곳에 불과합니다. 지난해에도 양시장에서 무려 85개 기업이 상장을 했는데 상폐 기업은 10개에 불과한 상황이고요. 상장사 10곳 중 4곳 정도가 한 개 기업에 봉착한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퇴출되는 기업들이 이렇게 적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장 폐지 제도가 좀 어떤 식으로 바뀔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까? 일단 큰 방향은 상장 절차라든가 심사 기간을 좀 단축하는 쪽으로 가는 것으로 방향이 잡혀졌는데요. 네. 우선 상장 적격성 심사 가운데 기업에 부여되는 개선 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개선 기간을 대폭 단축하게 됩니다. 자본 잠식이라든가 횡령, 배임 같은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한 상장사의 경우에는 거래소로부터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를 받아서 개선 기간을 부여받게 되는데요. 코스피 상장사의 경우에는 이 개선 기간이 최대 4년까지인데 요거를 절반 정도인 2년까지로 줄일 예정이고요. 네. 또 코스닥은 상장 폐지되기 전에 총 3번의 심사를 거치게 되는데 이 심사 기간을 2번으로 한 번 줄이게 됩니다. 네, 한동안 좀 이제 비판이 쏟아졌던 이 기술 특례 상장에 대한 내용도 좀 궁금한데 이들에 대한 이제 관리 종목 지정 유예 제도가 있는데 이건 좀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일단 특례 상장 기업은 상장한 해를 포함해서 5년 동안 실적이 좀 안 나오더라도 상패를 유예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거든요. 네. 관리 종목에서 유예가 되는 거죠. 매년 기술 특례 기업 80% 정도가 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오랫동안 유예 기간을 주다 보니까 창업주라든가 또 상장 이전에 투자했던 VC들의 배만 불려준다라는 지적들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때문에 이번에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하게 되는데 당국과 거래소, 이 기술 특례 상장, 이 관리 종목 유예 기간도 2년 정도로 줄이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 기술 특례 상장사 평가 기준도 지금보다는 한층 더 강화한 기준을 적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바뀌는 이 새로운 상장 폐지 제도는 언제쯤 시행이 될 예정입니까? 지금 현재 제도 정비를 위한 연구 용역을 준 상황인데요. 이 연구 용역 결과가 다음 달, 내달 중순쯤에 나올 예정입니다. 네. 그 이후에 이제 추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뒤에 최종안을 도출하고 또 고시기간 거쳐서 내년 중이면은 시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증권부 신용훈 기자였습니다.
지금 K 콘텐츠의 영역, K 푸드에 대한 관심도 엄청나고 수요도 되게 많습니다. 지금은 해외 굴지에 있는 프랜차이즈 하는 회사나 아니면 식품회사, 유통회사들이 찾아옵니다.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좀 드라마틱한 매장 수가 발생하지 않을까. 국내를 대표하는 화장품 기업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을 놓지 못한 LG생활건강과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북미 공략에 나선 아모레퍼시픽이 대조적인 3분기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이지효 기자입니다. 3분기에도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은 중국발 부진에서 완전히 빠져나오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LG생활건강의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66% 감소할 때 아모레퍼시픽은 매출이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증권가는 전망합니다. 희비를 가른 것은 중국 외 지역의 성과입니다. LG생활건강은 지난해 말 중국에서 대표 브랜드인 더 히스토리 오브 후 리브랜딩을 단행했습니다. 중국 수요가 크게 위축됐지만 여전히 이 시장을 놓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대신 아모레퍼시픽은 미국 시장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스킨케어 브랜드 코스알엑스를 인수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NH투자증권은 중국 적자가 지속되겠지만 미국으로 확장 중인 코스알엑스와 라네즈 등이 실적을 떠받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은 해외 매출 중에서 중국 비중이 가장 높지만 아모레퍼시픽의 경우 미국 매출 비중이 올해 상반기 기준 11.55%까지 올라갔습니다. LG생활건강이 이 기간 9.08%에서 7.89%로 줄어든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우리나라 전체로 놓고 봐도 기존 최대 수출국이던 중국보다는 미국으로의 수출이 늘고 있습니다. 2022년 8억 3,900만 달러에 불과했던 미국 수출액은 2023년 12억 1,200만 달러로 44.45% 급증했습니다. 코스알엑스는 물론 조선미녀, 티리티리 등 미국으로 간 국내 신진 브랜드가 인기를 끄는 반면 글로벌 화장품 업체 에스티로더는 높은 중국 의존도가 부각되며 올해 주가가 40% 이상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의존도 낮추기가 화장품 업계의 성패를 깔을 변수가 됐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한국경제TV 이지호입니다. 1기 신도시에서 가장 먼저 재건축에 들어갈 선도지구 지정이 이제 채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분당이나 평촌 등 대표적인 1기 신도시 집값이 들썩이고 있지만 유독 일산은 다른 분위기입니다. 곳곳에서 파열음도 들리고 있습니다. 성나균 기자입니다. 분당과 함께 대표적인 1기 신도시로 꼽히는 일산. 신도시 조성 때 적용된 평균 용적률이 가장 낮은 만큼 재건축 기대감도 높습니다. 하지만 호재로 집값이 들썩이는 분당과 달리 일산의 분위기는 차갑기만 합니다. 올해 들어 일산 동구와 일산 서구의 집값은 누적 기준으로 오히려 떨어진 겁니다. 서울의 배드타운이라는 인식 탓에 하락 거래도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선도지구 지정을 앞두고 곳곳에서 반대 여론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비기본계획상 아파트나 주상복합에 비해 빌라의 사업성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일산 빌라단지 주민들은 사실상 재건축을 진행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용적률 상향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담당 지자체인 고양시는 빌라단지가 단독주택을 둘러싸고 있어 도시계획상 높은 용적률을 주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일산의 성공적인 재건축을 위해선 주택 중심의 개발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용적률을 올려주고 일정 부분 기부 체납을 해준다라고 해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주택으로 기부 체납을 받는 것보다도 어떤 상업시설이나 또는 업무시설이라든지 이런 복합개발 형태로 되는 게 유리할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 분당 못지않게 주거 매력도를 끌어올려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성나균입니다. 측량을 안보 차원을 넘어서 무기다 이렇게 갖고 진흥청과 협업해서 좋은 신상품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